1부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2부에서는 자신만의 길로 사회혁신을 실현하는 미래 세대라는 주제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시버스터즈 곽재원 대표님께서 일회용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는데요. 박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트래시버스터즈의 대표 곽재원입니다. 저희 트래시버스터즈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곳에 저희는 다회용기를 대여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장 일회용품, 야구장 일회용품, 그리고 장례식장 일회용품, 그리고 카페 일회용품, 배달 음식 일회용품, 심지어 영화관까지도 일회용품. 1년에 1952만 톤의 일회용품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재활용률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1%는 매립 방치 소각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사실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일회용품의 프로세스 아닌 선형 경제가 아닌 이제 순환 경제 모델을 비즈니스로 잡고 있고요.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환 경제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일회용품 시장을 다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사실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일반 고객들이랑 굉장히 조금 비슷했었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축제 기획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행사를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끝나면 한 이 정도의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제를 하게 되면 이 모습들을 사실 관객들이 오시는 쪽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남겨놓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거를 매일 치워야 됐었고 이거는 제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고 전부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청산의 금지, 카페 매점, 그리고 공원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했었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행사랑 축제장 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걸 규제하기에는 어떤 솔루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이드라인이지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행사랑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니즈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고 관객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다회용기를 대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의 기획자의 마인드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이제 회사에서가 아니라 따로 하고 있는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총감독으로 있는데 여기는 사실 12시간 동안 이제 MZ 세대들이 오는 축제고 한 3,500명 정도가 정말 먹고 마시고 정말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제가 총감독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를 사실 만들 수가 있고 F&B 같은 경우는 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번에 입점하시는 F&B 같은 경우들은 일회용품을 가져오지 마시고 저희 3,500명한테 보증금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전부 다 저희 트래시버스터즈의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조금 놀라웠던 게 보통 축제장에서는 이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스태프들을 한 10명 정도를 구해 놓고 한 3시간, 4시간 그리고 되게 조그마한 것들까지 그리고 축제장이 전부 쓰레기장이잖아요. 왜냐 축제다 보니까. 근데 결과는 놀라웠던 게 매년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5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5개도 원래 F&B에서 원재료로 가지고 오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그 재료였다 보니까 사실 제로 웨이스트 페스티벌이 조금 가능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수치들보다 저희도 스태프들을 그래도 모르는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스태프들이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도 저만 옮겨도 될 정도로 놀라웠던 거는 일단 한국에서 가장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되고 고객들의 반응 자체가 시작하기 전에는 번거롭지 않아? 위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고객에 대한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보통 축제가 끝나고 나면
뭐 아티스트에 대한 평, 오늘 날씨 맛집, 뭐 이렇게 음식 맛집에 대한 SNS에 피드가 올라오는데 전부 트래시버스터즈였습니다. 어떻게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가능해? 아, 이게 시스템만 바뀌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구나. 여기에 대한 정말 강력한 피드백을 받고 본격적으로 응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일회용품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 같은 부분들이 법률적인 제한들이 굉장히 조금 더딘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일회용품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뭐 10명이 아니라 거의 다 대부분이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하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주최 측 같은 경우들도 당연히 이제 다회용기를 사가지고 뭐 세척도 하고 이런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요즘에는 뭐 용기내 캠페인도 많기는 하겠지만 축제랑 행사장 갔을 때 누가 용기를 가지고 가겠어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시민분들한테 지금 전가하는 시점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같은 운영 대행 서비스가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독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슬로바키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컵을 사게 될 때 이제 보증금이 붙게 됩니다. 내년 6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모든 프랜차이즈 적용 대상이고 이 보증금을 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순환 경제를 하기 위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고 이 보증금 제도가 이제 도입되게 되면 사실 그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한 가지 의미 있는 선포가 스타벅스였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2025년까지 일회용품을 전부 없애고 다회용 컵으로 도입하겠다는 걸 이제 선포를 하게 되고요. 현재 제주도와 중구에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들이고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법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생분해 소재 시장. 아직까지 생분해 소재 시장 같은 경우들이 뭐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쪽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시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한국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 코로나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겪으면서 저희 같은 이제 다회용기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한 20개 정도가 이제 회사가 늘어나게 됐고 저희 회사로도 정말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뭐 이제 세척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사실 이게 어쩜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이런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정말 편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가르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이런 국내에서도 이제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테이크아웃 컵 같은 경우는 컵 보증금 제도, 포장 배달,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는 원래 이게 서울시에서 아까 조례 때문에 이 사업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7월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물어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런 법들의 규제 같은 경우들도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장례식장. 원래는 저희 다회용기라는 이 카테고리 자체가 어떤 환경에 대한 카테고리나 뭐 어느 쪽으로도 이제 속해 있지 않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것들도 법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좀 카테고리로 이제 좀 들어가는 추세라서 보고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이제 금융 지원도 할 수 있는 조례까지도 만들어져서 이게 서울특별시 일회용품 사용 조례고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축제랑 행사장 쪽 시장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 이제 일회용품 없는 축제들을 좀 많은 곳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앞에 일부에서 ESG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번에 ESG 펀드에 대한 것들을 이 장에 넣었냐면 지금
저희가 B2B 기업에 있는 사내 카페와 탕비실 쪽에 지금 다회용 컵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락을 오시는 팀들이 전부 ESG 팀이었습니다. 그 뭐 총무팀도 아니고 예전에는 뭐 사회공헌 팀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많이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ESG 경영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 사업 그 기업 내에 있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조금 많이 느껴졌고요. 저희 서비스 플로우는 이제 비즈니스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이제 고객사에다가 이제 다회용기를 대여해 드리고 이건 사내 카페 모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고객들은 저희 뭐 번거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의 프로세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맞닿아 있고 고객들은 사용하시고 층별로 있는 저희 트래시버스터즈의 반납함에다가 세척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반납을 하시게 되면 저희 수거팀이 매일 수거를 하고 같이 배송을 하는 서비스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보증금이 없는 시스템으로 그냥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인아웃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반납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 하나쯤은 이게 뭐 이쁘니까 컵도 이쁘니까 이제 칫솔 꽂이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집에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는 일단 보증금들이 같이 도입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반납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는 이제 또 저희가 감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KT와 지금 그 IoT 무인 컵 보증금 반납기가 개발이 돼서 아마 1월 달부터는 일반 카페 쪽에서도 이 모델들을 보시고 이제 반납하는 서비스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축제 행사장 쪽에 저희한테 또 많이 물어보신 게 돈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즈니스가 그 사회공헌 회사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 저희도 회사고 운영을 하고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축제 행사장 쪽에서도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환경 부담금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 모델들 그 비용 자체를 책정을 안 해 놓으셨거든요. 해봤자 아까 뭐 스텝 비용 그리고 쓰레기 봉투 비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발생시키지?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관객한테 받으려고 했다가 관객은 무슨 죄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최 측 같은 경우는 F&B를 어레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그래도 일회용품을 구매하시는 비용들이 있으세요. 그 서울의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용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비용 자체가 뭐 컵이랑 접시 그리고 스푼 포크가 한 500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그 비용을 받고 저희의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드리고 관객들은 그냥 사용하시고 반납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최 측은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이제 100만 명 오는 축제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간단한 출장비, 이제 배송비 정도만 지급을 하더라도 이 비용 자체는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비즈니스 구조로 저희가 축제랑 행사장 쪽의 시장을 작년 1월 31일 날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런칭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한 200건의 예약들이 들어왔었고요. 웬만한 축제들은 거의 다 예약이 됐고 심지어는 그 지방에서 아주머님이 연락 오셔서 이 서비스 내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당신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회사 소개서를 보내달라. 내가 당장 구청에 가서 이걸 제안하겠다. 이런 요청들도 많아서 하지만 저희는 정말 운이 좋게도 코로나랑 같이 시작해서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야구장도 4개 구단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28개 관 영화관에 팝콘컵이랑 콜라컵도 교체하는 걸로 됐지만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창업하자마자 망할 뻔했고요. 그 빠르게 10월 달에 이제 피봇을 하게 돼서 하지만 그 이 코로나 시기에도 좀 발생할 수 있는 일회용품 시장 쪽으로 저희는 빠르게 전환을 해서 현재는 기업 사내 카페 이제 탕비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리컵이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을 내고 이 컵을 하면 어느 카페에서도 협약돼 있는 어느 카페에서도 반납하면 되는 구조고 현재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는 한국에 있는 일반 카페랑 이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조금 잡고 있고요. 용기에 대한 재질도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재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안 썩는 소재기도 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고객한테 나가야 되는 용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스크래치라든지 파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수량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번에서 300번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소재 중에서 저희는 PP라는 소재가 가장 재활용률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파쇄된 그러니까 이제 못 쓰는 것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서 파쇄해서 다시 펠렛화 시켜서 이 용기로 만든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한테 나간 6단계 이제 세척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많은 질문들 중에 이 다회용기가 깨끗한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일회용품과 저희가 이제 세척된 것들을 미생물 테스트를 했을 때 한 30배 정도가 깨끗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엔드 유저들한테도 계속 보여드리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만 개의 이제 다회용기들이 나갔고 하루에 지금 한 12,000개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고 지금 사실 공장의 캐파가 꽉 차버린 상태예요. 지금 밀려 있는 개수 같은 게 20만 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장을 확장해서 조금 더 많은 일회용품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없어서요. 앞으로 저희는 이제 순환경제 모델로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과 친환경 커머스 플랫폼으로 이제 함께 나아가려는 계획들로 보다 좀 자원순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로 일회용품 문제와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환경 스타트업이지만 사실 그거는 저희가 모태신앙처럼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편리하고 저렴한 시스템으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일회용품 문제가 있을 때 꼭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곽재원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지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사업으로 옮기는 이런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은 생각과 다짐이 어떻게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지는지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트레드앤그루브 김민경 공동대표님께서 미래 세대 사회혁신가의 지구를 위한 새로운 발자취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트레드앤그루브 공동대표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중간에 버벅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래세대 사회혁신가의 지구를 위한 새로운 발자취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아직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트레드앤그루브라고 하고요. 실제 도로를 달리던 타이어를 신발에 적용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타이어 업사이클링 슈즈 브랜드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타이어 지금 사진 보시는 것 같이 타이어 내부에는 뭐 섬유나 철사나 층층이 되게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타이어의 최외곽 표면 순수한 고무층인 트레드만을 분리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드를 분리해내서 발자국 모양에 맞게 찍어내고 있고요. 네, 작년 여름에 이 아이디어 디벨롭을 시작을 해가지고 11월에 처음으로 시제품이 나왔어요. 이후에 저희가 KTNG의 상상 스타트업 캠프를 통해서 조금 더 사업적인 디벨롭을 시킬 수 있었고요. 네, 최종 우수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상상 플래닛 내에도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 트레드앤그루브는 이렇게 3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가지각색인데 저희 3명의 공통점이 그럼 뭘까요? 바로 저희 3명이 모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2017년 말부터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되게 같이 했어요. 뭐 청년, 장애, 뭐 인권, 예술,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그중에서도 환경이라는 길을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혹시 부모님이 카센터 하세요? 아니면 신발 공장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저희 셋 다 타이어나 신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우연한 계기였어요. 뉴스를 보다가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타이어를 잘라서 신발로 신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게 됐고, 이 사진을 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폐타이어가 일으키는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약 10억 개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되지 못하고 적재되는 타이어만 국내에는 240만 개가 됩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산화탄소, 뭐 유기화합물, 뭐 벤젠, 카드뮴 등 엄청난 그런 안 좋은 게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저희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접지력이나 내마모성 같은 우수한 성질이 사람의 신발로 들어갔을 때는 잘 닳지 않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되는데요. 그렇게 작년 여름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고요.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저희 다 이제 대학생이었고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타이어나 신발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 우리는 그냥 가야 된다. 시간이랑 노력으로 이 모든 걸 때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냥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사장님 혹시 폐타이어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타이어를 한 4개 정도 구해 왔어요. 그래서 진짜 문구점에서 파는 커터칼 하나 들고 그냥 다짜고짜 타이어를 막 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타이어를 썰어 보니까 막 스파크가 튀고 불꽃이 튀기도 했어요. 정말 타이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죠. 그래서 문구용 커터칼부터 전동칼, 뭐 드릴, 자를 수 있는 모든 건 다 가지고 실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약 6개월이 넘는 시행착오 끝에 저희만의 방식으로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타이어 트레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실 타이어만 벗긴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신발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게 타이어 트레드라고 하는 게 전혀 신발에 쓰였던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가고 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수동 일대 공장들을 한 30여 군데 돌아다녔는데요. 그 끝에 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네가 타이어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 올 수 있는 애들이라면 이 일을 하려는 진짜 의지가 있는 애들이다." 사실 그렇게 저희의 비전이나 저희의 가치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1 명, 2 명씩 만나게 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발을 만들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긴 했는데 이 일에 공감하고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펀딩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시제품을 가지고 펀딩을 했고 1200%의 달성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72 명의 서포터님이 실제로 이런 가치에 공감을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참까지 해 주셨죠. 그래서 '아 이거 되겠구나.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성수 수제화라고 하면은 소량 생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더 큰 뜻을 품어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더 큰 영향력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성수에서 부산 제조 메카로 가게 됩니다. 근데 부산에 가서 실제로 제작을 해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현재 저희가 이제 부산이 원래 신발 제조의 메카였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그리고 다른 영향들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실제로 신발 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장 대부분이 문을 닫는 상황인데 실제로 저번 주에 만났던 공장이 다음 주에 가면은 문을 닫아 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펀딩을 위해서 신발을 제작했는데 단 1개월 만에 단기 고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생각한 시도였는데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영역에서 우리 임팩트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는 기업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KTNG뿐만이 아니라 아산나눔재단, 정몽고재단, 롯데면세점 등 저희의 이런 가치를 공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지금 느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흘러온 1년 반의 시간 동안 저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커터칼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타이어 정밀 가공 기계가 되었고요. 한 종류로 시작했던 신발은 지금 18 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 3명, 저희 팀원 3명으로 시작한 이 문제는 23만 명 이상의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고
실제로 1200명 이상의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KT-UNG를 포함한 20곳 이상의 기업에서 저희를 위한 서포트를 밀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말에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꿈을 꾸면 오로지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3명의 꿈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발자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에코 서포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정가를 책정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저희 신발, 저희 아웃솔을 사용하면서 1,947원이란 절감 비용, 354원이란 오염자원 대체 비용, 358원이라는 탄소 배출 가격, 이 모든 걸 합쳐서 에코서포트 프라이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걸 사면서 이런 환경적인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의 가치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응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함께 이 가격을 정가에서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 계속 모여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커져가면서 앞으로 세상을 위한 위대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인터뷰 때마다 많이 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노력이 모두 모여서 세상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지구를 위한 새로운 발자취를 내디딜 수 있을 때까지 저희 트레드앤그루브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경 공동대표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이 작은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맨발로 뛰어다니는 열정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슴이 되게 벅차오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발표도 어떤 내용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시위드 이희재 대표님께서 배양육을 만드는 시위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위드의 공동대표 이희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생명의 가치를 높이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세포를 길러서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바다와 함께한다는 시위드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바다의 힘을 빌려 우리만의 기술을 더해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다라는 이렇게 문구를 정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배양육을 하는데 왜 바다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저요오드 해조류라고 해서 해조류 안에 요오드,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 아이오딘이 갑상선에 좋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줄여서 모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해조류를 만들자라는 아이템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피보팅을 해서 이제 해조류를 활용해서 배양육의 요소 기술로 쓰는 프로젝트 두 번째인 배양육 웰던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요오드 해조류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수미상관으로 기억 잘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잘 아는 과학과 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조류의 동음어이기도 하고 바다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이제 회사 이름을 시위드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양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양육이 왜 등장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환경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우리에 체감될 정도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프로덕트로 인식하지만 그 고기의 전 단계는 결국 동물이거든요. 이 동물들의 생명권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근본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2014년 자료지만 축산업에만 소요되는 자원을 봐도 전 지구의 4분의 1의 담수, 절반의 토지, 그리고 3분의 1의 곡물이 오로지 축산업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15%의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3, 40년 뒤면 지금보다 고기 수요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곱하기 2를 해도 사실 우리 지구가 저걸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체 축산물이라고 하는 영역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잘 아시는 식물성 고기, 이 식물을 가지고 고기 패티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식물성 고기는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이 세포를 길러서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은 이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물성 고기가 한참 뜨기 시작한 것도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업을 시작할 당시 사실 배양육이라는 걸 하고 있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양육이 왜 필요한지, 이게 뭔지, 그럼 세포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식물성 고기의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사실 저희도 많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식물성 고기가 어떤 MZ 세대들에게 트렌드로 작용하게 된 것도 사실 이런 할리우드 배우들이 식물성 고기에 투자하고 열렬한 팬으로서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였거든요. 또 최근에는 디카프리오가 식물성 고기 말고 배양육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러한 셀럽들의 어떤 무브먼트가 결국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이끌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 이제 이 관심이 식기 전에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양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소, 돼지, 아니면 생선 같은 동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세포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추출한 그 줄기세포를 스캐폴드라고 하는 세포가 살 수 있는 집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럼 이 안에서 세포가 자라나게 되는데,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양분으로 세포 배양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배양액을 담는 장치가 바이오리액터라고 하는 저 통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약 4주에서 8주가량 배양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양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기존 축산업 대비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체 고기 시장, 전 세계 고기 시장이 약 1200빌리언 달러니까 한 1300~14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고, 2040년 1800조 원의 시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배양육이 약 3분의 1, 그러니까 한 600조 이상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양육은 2013년 이제 마크 포스트 교수님에 의해서 처음 등장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 빨간색 그 플라스틱들은 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 당시에 이제 사람이 일일이 저기다 세포를 다 키워서 얻어낸 저 패티 한 장의 가격이 약 3억 원이었습니다. 뭐 지금 업계에서 추산하기로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키로당 한 4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기라는 그 식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업체들이 그 세포를 기르는 방식이 저희처럼 스캐폴드를 쓰지 않고 저렇게 바이오리액터에 바로 넣어서 키우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숫가루를 섞는 것처럼 미숫가루처럼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얻어진 그 세포들을 압착해서 성형해서 고기를 만들게 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분쇄육의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밑에 업체들 그 프로덕트를 보시면 미트볼, 패티, 너겟 같은 이렇게 분쇄육 형태를 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이 가격하고 이 고기의 어떤 프로덕트의 형태가 지금 배양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두 문제를 해결해야 배양육이 더 쉽게 상용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조류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해조류는 그냥 쉽게 조류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지만 미세조류,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 굉장히 많은 그 종류의 조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류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은 생산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실제로 같은 리소스에 자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식물들보다 20배 이상의 에너지 전환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상의 그 어떤 개체보다도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고기를 먹는 과정도 단백질의 변환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효율이 높은 소재이다라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한 건 그 아까 말씀드린 구성 요소들 중에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지지체를 해조류를 가지고 만들어서 세포가 사는 집을 해조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포가 먹고 자랄 영양분도 미세조류, 우리가 잘 아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같은 미세조류를 활용해서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2021년 5월에 올해 5월에 비공개로 시식회를 이제 미슐랭 셰프님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한우 배양육 스테이크를 공개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스브스 뉴스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시식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양육을 만드는 것도 이제 그냥 실험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걸 프로덕트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자원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 해조류를 10,000톤 투입하고 미세조류를 24kg 투입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2,400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만 리터급 공장 한 개에서 2,400톤의 고기를 만들 수 있고, 이때 동양 도축육을 생산할 때, 그러니까 실제 가축을 길렀을 때 나오는 14만 3천 톤의 CO2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CO2를 먹고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세조류 때문에 연간 35톤의 CO2 제거 능력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고기를 먹을수록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앨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는 2019년 법인 설립을 해서 올해 시리즈 A 65억 정도 투자를 마무리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배양육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인허가 과정 그리고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연령이 29살. 다들 이제 사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들 학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되게 에너지 넘치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분의 멤버들, 여기 다 나와 있진 않지만 20분의 멤버들이 열정을 가지고 같이 개발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배양육에 다소 늦게 등장했지만 창업한 지 약 2년 만에 그래도 글로벌 메인스트림에서 배양육 업계에서 좀 독특한 위치로 포지셔닝을 해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쁜 마음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투자를 당연히 요새 배양육에 투자가 워낙 크게 되고 있으니까 쉽게 받았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19년도 시작을 할 때부터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배양육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그런 현실이 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저에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백처럼 우리가 이 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 리소스가 추가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시는 투자사들이 많이 없었어요. 결국 돈을 많이 만들어 오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주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가 아리백을 달성하고 서스테이너블한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아마도 그런 기저 인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 이번에 HG 이니셔티브에서 리딩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임팩트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저희의 이 미션에 아리백 같은 것들에 처음으로 공감해 주시는 투자사였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리딩을 좀 부탁드렸고 다행히 투자가 잘 마무리돼서 지금까지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2035년까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울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좀 미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육류 섭취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 이거는 저희 자료가 아니고 일본의 배양육 업체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쇼진미시라고 하는 업체의 자료인데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하고 친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경우도 이 조류를 활용해서 세포에게 밥을 줘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조금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조류라고 하는 특성이 아시아에서는 조금 일반적인데 사실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류에 조금 더 친숙하고 이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류의 생산 방식은 거대한 텍사스의 허 벌판에 소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조류를 길러서 그 조류로 세포를 먹여서 고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조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이렇게 이 친구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조류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우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화성 같은 또 우주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저희도 있고 이런 이 쇼진밋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를 먹는 방식이 앞으로는 정말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별개로 저희도 이렇게 고기를 먹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보시면 이제 머스크랑 같이 화성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장난삼아 만들어 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배양육은 사실 저희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배양육 업체들이 있지만 저희처럼 조류를 길러서 다시 세포에게 밥을 주고 그걸로 고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주로 갈 때 뭐 식물을 경작해서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세포에게 먹이기 위한 밥을 결국 우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고기의 공급 시스템은 저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 최종 목표는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시위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요오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처음에 저요오드 해조류라고 하는 아이템을 시작할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을 텐데 왜 해조류가 요오드, 아이오딘을 품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바다에서 오는 그런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방어 기제로 요오드를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UV 아니면 오존 이런 어떤 좀 그 내 개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산화 물질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요오드를 그 체내에 품고 있는 건데요. BBC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해양이 산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해조류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요오드를 더 많이 품고 있다, 더 많이 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시 섭취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더 톡식한, 더 몸에 좋지 않은 해조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 자체가 사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저요오드 해조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해조류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디펜스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로 이제 잠시 막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환경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좀 더 능동적인 방식의 그 배양육을 개발하면서 해조류에도 사실 해조류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바다의 잡초로서 여겨지던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서 동물, 인간, 더 나아가서 지구까지 우리 모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좋겠다라고 멤버들끼리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희재 대표님의 아주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로 배양육을 만든다니 요즘 말로 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런 사업을 구상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노력을 했을지도 참 짐작이 갑니다. 자,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사회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제4회 KTNG 상상 서밋 어떠셨나요?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신만의 길로 사회 혁신을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의 발걸음을 저희 KTNG도 항상 응원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세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